안녕하십니까. 홍콩 투자청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 혁신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창조 산업 웨비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HK 토쿄의 키요코 하시바 제가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콩, 호주, 일본 및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태 지역에서 혁신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창조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2개의 발표를 들은 후에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Q&A 박스를 활용해서 영어, 한국어 또 일본어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서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스퐁 홍콩투자청 창조산업팀 팀장님께서 최근의 기회와 또 홍콩의 창조산업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및 홍콩 청중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10분 동안 홍콩 창조산업의 최신 디지털 생태계와 이것이 홍콩의 혁신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주도하는 방법을 소개하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드립니다. 자, 이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2020년 글로벌 혁신 지수에 따르면 홍콩의 수많은 경쟁 우위는 주로 경제의 창조적 산출물, 특히 인쇄 및 미디어 출력품, 창의적 상품 부분에서의 위치로 인해 창조적 출력 상품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출 및 온라인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홍콩에선 예술과 문화,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게임, 광고, 영화, 음악 등을 아우르는 수많은 다국적 크리에이티브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회사가 홍콩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 홍콩은 약 21만 7천 명의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으며 4만 3천 개에 해당되는 문화 및 창조 산업 관련 시설이 홍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역동적인 경제 부문 중 하나인 창조 경제는 홍콩 GDP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크리에이티브 및 디자인 산업은 점점 더 수출 지향적이며 중국 본토와 더 넓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창작 작품의 수출액은 총 미화 790억 달러를 차지하고 홍콩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18%의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에서는 창의성과 또 UX 디자인 관련 분야를 2020년에 배워야 할 상위 20가지 기술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은 또 기업은 디자인팀이 작년에 최소 21%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콩에는 지역 디자인 센터 역할을 하는 7,600개의 디자인 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풍부한 제품 및 디자인 인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디지털 마케팅, 멀티미디어, 기타 디지털 디자인 서비스에 있어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또한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은 디지털 플랫폼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홍콩의 인터넷 광고 지출은 2021년 65억 홍콩 달러에서 2025년 8,120억 홍콩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채널이 우수한 투자 수익을 제공하면서 광고주들은 앱이라든가 빅데이터 관리,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모바일 결제 등을 포함한 신기술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는 계속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광고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거의 800억 달러에 되는 광고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에이전시들은 최고 품질의 창의적인 인재와 또 인프라를 개발함으로써 중국 본토 시장을 재편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기술, 즉 마케테크는 기업이 마케팅 자산 및 캠페인의 성공을 효과적으로 생성, 실행,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마테크 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마케팅 예산의 평균 29%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마테크 분야의 지출은 대략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홍콩에서는 이 지역의 광고 캠페인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마테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PEC 지역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8,0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약 600개의 마테크
업체가 홍콩에 있습니다. 소셜 및 관계형 관련 벤더는 단연 가장 큰 하위 범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벤더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더에는 소셜 리스닝, CRM 기술, 콘텐츠 경험, 상거래 및 판매 벤더가 포함됩니다. TV와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광대역 속도나 또는 보급률의 증가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의 디지털 행동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OTT 비디오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또 홍콩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PEC 지역은 2021년 매출면에서 북미를 제치고 가장 큰 OTT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북아시아의 영상 비디오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검역이라든가 재택 정책의 증가로 인해서 약 60% 증가했습니다. 홍콩의 OTT 비디오 수익은 빠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까지 기존 TV 수익을 우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까지는 34억 홍콩 달러의 매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e스포츠 분야는 홍콩이 전 세계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본토 및 아시아 시장에 대한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의 지역 유통센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뿐만 아니라 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 모바일 게이머들은 30%의 게이머들이 전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그런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비디오 게임 수익은 중국 본토가 22달러라고 한다면 홍콩에는 1인당 136달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1인당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NFT를 통해서 게이머에게 디지털 재산권을 제공하는 홍콩 기반 회사인 애니모카 브랜드는 1억 3,800만 달러에 해당되는 유니콘 자본 기금을 또한 완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애니모카는 게임 보상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사용에 앞장서고 있으며 비디오 게임을 통한 수익으로서 혁신적인 방법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홍콩의 미술 시장은 또 유례없는 성장을 누렸습니다. 이제 뉴욕 다음으로 가장 큰 아트 옥션 마켓으로 성장했으며 런던을 이미 따라잡았고 2019년 18%에서 2020년 23%로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습니다. 동해의 또 글로벌 미술 시장은 22% 성장 5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갤러리 옥션하우스와 같은 좋은 인프라와 또 중국 미술 시장으로서의 관문이라는 좋은 입지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적으로 온라인 매출은 2배 정도 성장하였으며 기록적 수치인 124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글로벌 총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5대 아트 페어가 또한 홍콩에서 5에서 10월 사이에 열렸습니다. 여행 제한과 또 해외 관광객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이러한 아트페어 조직위원회는 현지 애호가 또 온라인 세일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초로 시도된 디지털 아트페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새로운 미디어 몰입 아트와 또 NFT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아트테크의 발전으로 창조산업 성장에 차별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 증강현실로 인해서 현실이 확장되었고 또 NFT는 미술계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혁신 기술로서 쌍방향 매체의 사용으로 어떤 청중 참여와 몰입 경험 이런 것들의 새로운 도구가 장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NFT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홍콩 미술시장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NFT 아트 투자에 있어서 놀라운 성과를 봤는데요. 크리스티는 최초로 온라인 NFT 미술 경매를 9월에 아시아에서 열었습니다. No Time Like Prison과 같은 이러한 예술품은 홍콩 달러 1억 2,200만 달러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10월에 열리는 소더비 경매에서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영화감독 원카 와이즈의 Mood for Love Days 1이 처음으로 NFT를 포함한 작품으로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NFT 세일은 올해 5월 아트바즐 홍콩에서 홍콩 갤러리와 함께 또한 사람들에게 선보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NFT는 또한 홍콩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현장을 재정의하고 있는데요. 기술을 수용하는 예술과 음악가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의 유명 뮤지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나스 같은 경우에도 싱글 단일 음악으로서 NFT를 장착하여 약 120만 달러에 해당되는 신기록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홍콩 기반의 싱어송라이터는 큐앵탕 같은 경우에는 4월에 NFT 음악을 발매하면서 1분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130만 달러 홍콩 달러짜리 해당되는 그런 매출과 함께 중국어로 음악계에 또한 데뷔한 사람으로서 신기록을 세운 것이죠. 이 레코드는 그의 첫 NFT 앨범을 전 세계적으로 발매하기 위해서 홍콩에 기반을 둔 멀티미디어 집단인 음론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역 음악 산업에서 NFT 사용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된 것이죠. 다음 두 슬라이드에서는 홍콩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APEC 업계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산업에서의 두 가지 예를 공유하겠습니다. 피닉스 워터 프로덕션은 영국과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는 수상을 많이 받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홍콩을 기반으로 해서 고품격 컨셉 영화, TV 시리즈, 그리고 버라이티 쇼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컬렉터블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법의학 심리학자를 위한 텔레비전 범죄 드라마를 위해서 퓨전 NFT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퓨전 블록체인인 NFT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TV 시리즈의 소품은 팬들이 아이돌이 나와 있는 쇼에 사용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주 컬렉터용 퓨전 NFT로서 만들어서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다가오는 또 제작 제품으로서는 아시아 최초의 NFT 드라마 시리즈인 크립토 키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홍콩, 싱가포르, 타이페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국 기술회사인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뉴딜이라는 곳에서는 바로 중국 본토 이외의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브랜드와 협력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홍콩의 지리적 어떤 접근성 그리고 긴전 네트워킹의 인프라를 통해서 아둘리오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이러한 관계를 촉진하는 핵심 전략적 도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서 광고의 노력에 미묘한 상호작용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능력과 기술을 보유만 한다면 클라이언트에게 굉장히 많은 경험과 함께 프리미엄을 진화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중은 이러한 짧지만 기억에 남는 콘텐츠를 통해서 더 나은 연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홍콩은 모바일 우선 시장이고 또 사람들은 회사가 디지털 광고를 통해 매우 역동적인 시장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흥미로운 사례형과 최신 디지털 트렌드로 인해서 이제 홍콩 투자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각이 되고 있고요. PwC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혁신과 미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현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베스트 홍콩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은 여러분 이 내용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식품 산업에서 홍콩에서 왜 산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유를 잘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무료로 살펴보시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 연락처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실제 홍콩에서 면대면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든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시실리아 야오 PwC 차이나 중국 본토 및 홍콩 미디어 리더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리더님께서는 PwC의 식견과 관점, 특 OTT, 인터넷 광고, 그리고 비디오 게임과 관련해서 호주와 일본, 홍콩,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실리아 야오이고요. 저는 홍콩 중국 본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회를 통해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세그먼트, 즉 OTT, 인터넷 광고 및 비디오 게임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3개의 국가, 즉 호주,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보다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망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전망 보고서를 출간한 지는 올해로 22년째입니다. 14개 세그먼트와 5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코멘터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데이터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각하실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세그먼트가 엔터테인먼트 관련 세그먼트가 저희 전망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소형 시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세계 연평균 성장률을 4.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은 세계 평균보다 5.1%로 다소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국가 특별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호주의 향후 3년 연평균 성장률은 4.6%로 예측되고 있고요. 성숙 시장인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5%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호주보다 다소 못 미쳐서 4.3%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규모가 큰 데이터 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세그먼트와 다양한 국가 간 비교 분석 결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경과 관찰 결과와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업계의 향후 5년 전망치 및 주요 변화를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계의 경우는 전통 필름 방식에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전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보다 더 두드러진 현상이고요. 이 흐름이 계속해서 향후 5년 뒤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유니버스에서 메타버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고객을 둘러싼 환경이 더 개방되고 다양한 브랜드로 구성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공급자에서부터 광고업계까지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용자 제작 컨텐츠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요. 계속해서 시청자들을 더욱더 끌고 있고 더 많은 콘텐츠를 생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short form, 즉 짧은 영상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향후 5년 후에도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서의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를 통한 반독점법 강화 관련 신규 정책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신규 정책 도입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발표 중반부에 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해외 디지털 태스도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주요 변화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전체 유통 채널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 NTF의 도입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크리에이터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이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으로 접촉하여 인터넷 기반으로 지적 재산권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OTT 세그먼트 전반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TT는 출시된 지 오래된 미국을 제외하고는 사실 좀 비교적 신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는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급성장하기 시작한 연도는 2016년도였고요. 기술과 압축 기술의 발전 덕분에 시청자들은 스트리밍 사이트를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와 큰 딜레이 없이 향상된 편의성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태 지역 전체 상황을 살펴보자면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 2위 OTT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호주는 아태 영내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OTT는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은 시청자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회적 규제도 많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락다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이제 집에 머무르면서 OTT를 통해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나 아마 일부 국가에서는 락다운 기간 동안 크게 급성장하였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호주처럼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양 국가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는 호주와 대비하여 일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주로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다른 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완만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몇몇 국가는 2020년도에 연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간 완만하고 평평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한국도 락다운 기간 동안 급증하긴 했으나 호주나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처럼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주의 경우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률이 아주 높은 편이기 때문에 OTT 시장 또한 크게 발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주는 스포츠 강대국이고 시청자들의 대부분이 스포츠 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의 시청자가 급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OTT 시장은 넷플릭스와 SVOD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가 우세하긴 하지만 호주 공중파 채널 9에서 스탠이라는 서비스를 론칭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토종 OTT가 미국 기반의 OTT 서비스와 경쟁 구도를 이루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가격 경쟁률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인 가격 경쟁은 유료 TV 업계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이고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유료 TV에서 OTT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는 시장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좀 자연스러운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넷플릭스 등의 OTT 업체가 이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긴 했는데요. 시장 점유율로 살펴본 시장 우세율을 볼 때는 일본 토종 서비스 대비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TV 방송사들이 아마 기술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게 되면 캐치업 모드, 즉 따라잡기 모드에 돌입하여 아마 유료 TV 시청자들이 인터넷 기반 콘텐츠를 따라잡도록 하여 시청률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가 매우 독특하고 또 현지어로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서 유료 TV 시청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충성도가 높은 가입자층이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 동향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앞서 호주의 경우만 살펴보았는데 OTT 시장은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향후 유료 TV 시장을 따라잡거나 아니면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료 TV가 여전히 시장을 독식하고 있고 OTT 시장에 크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면요. 아마 현지 문화와 언어적인 장벽이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유사성을 띠긴 하지만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역할을 통해 다른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OTT 업체들이 현지 제작사와 협업하는 트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제작사에 투자를 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예를 들어서 킹덤, 또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서 아시아 시장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 광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주, 일본, 한국은 광대역과 휴대폰 보급률이 매우 높고 광대역은 사실 거의 모든 것에 무료로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광고도 효과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아실 수 있듯이 현재 이 세 개 국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높고요. 인터넷 광고율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는 틱톡 등의 숏폼 영상 플랫폼은 점점 인기를 끌고 코로나 기간 1년 만에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심화되고 있고 호주는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최초로 상정시킨 나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보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중 모바일 기반 인터넷 광고가 더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에서는 유선 인터넷 광고는 감소하고 아마 모바일 광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한국도 유사하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주 오래된 모바일 플랫폼 기반 이커머스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인터넷 광고 성장률이 이미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아마 향후 5년 후에는 한국은 인터넷 광고 관련 5.8%의 건재한 성장률을 달성하겠지만 호주보다는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비디오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셜 게이밍이 전통적인 방식의 게임을 탈환했습니다. 단 호주의 경우는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바일 게임, 즉 포켓몬이나 오몽어스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게임들이죠. 그리고 5G의 출시로 이 트렌드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이 이 시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콘솔 게임이 하드코어층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통 게임이 여전히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PS4의 출시로 인해서 변화가 좀 예고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콘솔 게임이 출시되고 또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보다 개선된 그래픽 경험을 선사하게 될 콘솔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전통 게임에 대한 열의가 살아있고 여전히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여전히 PC게임 기반입니다. 사실 한국은 1인당 비디오 게임 매출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e스포츠가 특히 발달되어 있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일본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의 e스포츠 보급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특이한 시장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슬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의 패널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도리스하고 시슬리아도 저희 함께 하셨고요. 호주, 일본, 한국의 또 특별 패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이 토론에서 케일라가 계속해서 이 토론에 있어서 케일라 하디, 블랙라인 인터내셔널 대표님께서 이번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케일라께서는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수상을 많이 받은 프로젝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16년에 걸친 크리에이티브 관련된 계약을 함께 성취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활동해 오셨습니다. 자, 이제 케일라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흥미로운 대화를 여러분이 기대해 보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 대화를 굉장히 기대했는데요. 저희 오늘 패널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흥미로운 인사이트와 함께 또 크리에이티브 산업이 어떻게 혁신이라든가 또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텔라 이미 함께 하신데요. 지금 보시면 ANC 인터내셔널 창립자이자 CEO이십니다. 그리고 저기 마크 버그니 계십니다. 바로 드라이브 앤 디자인 어워즈 프로그램을 알려진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다니엘 퀸트너 프로듀서님 함께 하십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다니엘 퀸트너입니다. 저는 시니어 프로듀서로서 네이키드 잉크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의 동경에 지금 있습니다. 네이키드는
몰입형 그리고 경험적인 것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모두 비디오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마핑이라든가 또 몰입형 경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0년간 저희가 이 분야에서 일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홍콩과 그리고 상하이 그리고 베이징 그리고 최근에는 파리까지 저희가 진출해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미국에도 현재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션분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라든가 그리고 또한 향기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정말 100% 완벽한 경험들을 제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해주고 또 예술이라든가 또 창조성을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전시를 하나 정도라도 또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크 진행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버긴입니다. 저는 디자인 어워즈 프로그램 알리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홍콩과 런던을 저희가 아우르고 있고요. 또 파리, 그리고 뉴욕, 멜번 등등을 모두 시드니 등등을 저희가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사회에서 변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조명을 맞추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어디가 있는지 예를 들면 예술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실험 등을 저희가 조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는 건데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제안성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들을 저희가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이런 컨셉들을 또한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조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스텔라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웨비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공 및 홍콩 기반 예술 문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인 스텔라 AC 인터내셔널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저희는 두 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스트롤이라고 하는 예술 공예 및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다루는 플랫폼이고요. 다른 플랫폼은 보따리라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프리미엄 식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패널 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글로벌 전염병, 즉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로 창의성이나 혁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니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창조성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또 삶의 많은 부분들을 집에서 보내고 또 삶에 대한 사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더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창조성이 더 증가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는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 해결하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혁신이 또 주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기업들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에 녹여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를 통해서 창조성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만 보고 계속 달려가기만 했던 것 같아요. 멈춤이 없이. 이를 통해서 물론 혁신이 나오긴 했지만 혁신에 대해서 조금 더 사색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많아지면서 아니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아지면서 오히려 혁신이 더욱더 증가되고 또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크님께서도 아마 의견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혁신과 창조성이 가속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많은 대안에 대해서 열려 있고요. 기술 관련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라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좀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따라서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레스토랑도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변화에 따라서 혁신과 창의성이 계속해서 가속화되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는 이런 거는 상상을 해볼 수도 없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런 변화에 이제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이 더 창출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가속화가 시작된 지 한 2년째 정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혁신 어떤 필요를 좀 더 가속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이런 모든 도전들을 기회로 역시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혁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창의력과 또한 혁신도 또 가속화가 되는 것이죠. 제가 발표를 통해서 사례를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출판물에 보시면요. 제 발표 내에 또한 제가 포함됐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혁신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재창조, 또 재발견을 해가나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도전에 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산업 자체는 굉장히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술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도 있을 테고요. 상업적인 크리에이티브도 있을 테고 생각하는데요. 마크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또 서로 다르지만 중요한 프로그램 어떻게 또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크리에이티브와 또 혁신 사이에서 쉽게 좀 더 우리가 얘기를 또 혼합돼서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근데 상업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냐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뭔가를 투자를 해서 창의적인 것을 활용해서 뭔가 상품적인 상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많은 문화적인 어떤 창의적인 사람들은 말하기를 도전과 그에 대응하는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경제성에서 보다는 문화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감안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기술적인 혁신에서도 창의적인 것을 저희가 덮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문화와 이런 것들 결합해서 굉장히 디자인 혁신이라는 것들이 또 함께 동반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봐야지 혁신적인 사항이 창의적인 노력으로 승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리스의 발표를 제가 들으면서 본 것은요. 컨텐츠의 어떤 창의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상업적인 것을 많이 보는 것을 조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에셋을 창의하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또 혁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까지 가는 파이프라인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창의성에 있어서 또 산업을 융화시켜서 경제와 또 문화를 다 아우른다는 면에서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팬데믹을 이해하고 또 기업으로서 그 틀에서 또 조직에서 그 틀에서 어떻게 혁신을 타파해 나가고 창의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도전이 있을 텐데요. 네, 마크 말씀해 주세요. 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실행을 해야 된다. 현실화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크리에이티브의 노력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 노력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어떤 제안이라든가 또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상업적인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것은 경우는 최종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를 염두에 둔다는 것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충족되지 못한 니즈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상업적인 크리에이티브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인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좀 다르성이라고 하지만 두 가지가 서로 접목이 됐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상업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의 목적이 보다는 문화적인 크리에이티브의 목적이 좀 더 앞선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머시브 기술이나 아트테크나 NFT 등등이 이제 이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다니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경험을 이 분야에 있어서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아트나 이런 디지털 형태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아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전통 형태의 예술을 보면 조금 요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사람들에게 쉽게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없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재 디지털 원주민들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은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디지털 형태의 예술 또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쉽게 대중들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창조된 방식이 또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종이에는 아무것도 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로는 이제 멋지게 디자인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르게 창조를 하고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또 작품을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전통적인 예술 분야도 아주 건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전통 작품에 대한 매출 자체는 아주 견고하게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억한다면 아마 135%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NFT 등등을 탑재한 디지털 아트 형태도 나오고 있고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시장이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에서 바로 세대에 따라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텔라님께서도 이제 예술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또 미술 교육을 하신 전공이신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교육에서 디지털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새로운 기술을 탑재해서 미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계에서도 디지털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통적인 미술이 기술과 새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SNS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물리적인 갤러리 스페이스와는 좀 다른 저희는 온라인 갤러리 형태 아니면 온라인 형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좀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투어를 하거나 온라인 전시를 하는 그런 개념에 조금 더 친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각화 플랫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합쳐지기도 하고 또 크게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예 같은 것도 아니면 전시도 이제 온라인으로 가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전통적인 전시 방법과는 달리 온라인 전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아트 포맷을 형식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조금 급변하고 있는 그 추세와 좀 발맞춰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소비자 형태가 계속해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 혹시 5년에서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예전보다 이 속도가 너무 가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디지털화가 더 많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요. 애플리케이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을 늘 만지고 있고 손에 들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트 예술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업에서는 최대한 디지털화를 받아들여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좀 주력하고 있고요. 디지털 플랫폼에 더 투자를 늘려서 저희 플랫폼 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다른 미디어 아울렛도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 그리고 고객이 가고 있는 곳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집중을 해서 또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실리아님께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소비자 행태가 지난 10년 동안이 아주 크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미디어를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또 VOD도 너무나 인기를 많이 끌고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고 또 새로운 스트리밍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물리적인 비디오를 썼고 아니면 긴 동영상을 많이 찍었지만 지금은 short form 비디오가 이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또 10년 후에는 또 많은 장년층들도 디지털 기술을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젊은 층은 훨씬 더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기술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10년 후에는 기술이 또 발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술과 또 크리에이티브 업계를 주도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통적인 형태의 예술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플랫폼이 전통 예술 업계에서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NFT도 사용이 될 것이라고 계속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10년 후에는 사람들은 보다 더 기술을 잘 다루게 될 것이고요. 디지털 플랫폼을 보다 더 잘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학을 사용해서 아트 커머스나 아트 트랜지션 등등을 주도해서 크리에이티비티 업계도 필요한 펀드와 또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자인 혁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비자의 행동에 있어서 변화해서 굉장히 많은 견인차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도 디자인 혁신이 또 충족하지 못한 사용자의 니즈와 결합해서 또 기술 혁신 그리고 문화 혁신을 이끌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디자인이 어떻게 기술의 어떤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끌어나가고 또 견인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이제 추진하고 밀어나가기만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디자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MS를 보세요.
이전 CEO인 스티브 버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굉장히 추진해갔죠. 근데 제품이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보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사람의 어떤 니즈와 또 제품의 어떤 기능이 서로 매칭이 되는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제품이 있다면, 그리고 고객들의 어떤 니즈가 무엇인지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굉장히 추진하고 또 강요하는 것보다는 고객들의 니즈를 확실히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주들은요, 당연히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기를 원하죠. 하지만 분명히 디자인 혁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로 한 니즈를 확실히 다가가는 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대치를 넘어서서 만족성이라든가 또는 감성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디자인 혁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미래를 조직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가지고 있는 NFT 부분인데요. 자, 이제 도리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NFT가 크리에이티비티, 즉 창의성의 혁신을 견인한다는 것이 좋은 이정표라고 한다면 혹시 창의성이 따라가야 되는 혁신의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것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좀 더 창의적인 사람들의 기회를 많이 열고 있죠. 또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혁신은 또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또한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혁신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FT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음악가나 또는 예술가들에게 열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에다 900만 달러짜리까지 투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 예술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NFT를 통해서 작품이나 또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2살에 해당되는 어린이가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NFT 작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NFT를 통해서 29만 달러짜리 해당되는 어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학교 휴일 기간에 방학 기간에만 작업을 한 건데도 이렇게 좋은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창의력, 창조의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프로젝트 보시면 정말 새로운 방식의 NFT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10,000개에 해당되는 NFT 작품을 내놓은 작가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10,000개에 해당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들을 또 달성하기도 합니다.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이후에 NFT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작품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것도 본인이 선택하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많은 어떤 논란의 또는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2,000개에 대한 NFT 작품에 대해서 52,000 작품을 이미 내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가에겐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NFT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NFT를 소유하기도 하고 또 물리적인 작품을 소유할 수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 상황에 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또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업계에 대한 영향이 뭐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3년, 5년 후에는 뭐 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질적으로
네,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연구에 따르면 제가 이제 한 조사에 따르면 NFT는 실질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네, 12억 1분기에 12억, 그리고 2분기에 13억, 그리고 이상으로 3분기에는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시장은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는 2천억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이밍 업계뿐만 아니라 일렉트로닉 아트도 NFT가 게이밍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게임 업계와 함께 또 메타버스와 함께 협력해서 또 메타버스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3년에서 5년 관련해서 NFT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폭발적인 영향이 될 것이죠. 네, 그래서 NFT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금전적인 파이낸셜한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죠. 네, 그 암호화폐와도 이제 비슷한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네, NFT 관련해서 많은 식견과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더 인식을 제고해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조금 잘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 다니엘님께서 손들어 주셨네요. 네, NFT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세계에 진입을 해서 좀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NFT는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조금 안정적이어서 이제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NFT가 사실 조금 진화적인 자산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아이템이나 그 자산이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FT도 마찬가지로 예술이 있는데 진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재생성되고 재창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5년, 10년 후에는 현재 NFT는 그때 NFT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버스, 메타월드가 이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미 크리에이티브 쇼 아트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alter ego 두 번째 자아 미국에서 이제 alter ego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폭스 쪽에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음성이 나오는 쇼인데 사람들이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NFT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시드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런 새로운 세계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필버그 영화 최신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현재로서 저에게 빠진 부분은 지금 햅틱한 부분도 이제 다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촉감, 햅틱도 추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모시브하고 몰입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관련해서 더 토론을 많이 하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제한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Q&A 시간, Q&A 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이제 너무 즐겁게 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10분 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Q&A 창을 이용해서 적어주시면 저희가 오늘 답변을 드리던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면 다음에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널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데니엘, 스텔라, 네, 모두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마지막 질문은 바로 홍콩, 특히 크리에이티브 및 디지털 부문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홍콩은 정말 흥미로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콩을 떠올려 보면 사실 홍콩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지역 내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홍콩 디자이너들이 또 점령을 하고 있고요. 또 홍콩 예술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다른 아시아 지역이나 국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고 크리에이티브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예 작가들이, 신예 예술가들이 홍콩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크, 다니엘, 스텔라 좀 의견 내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마크가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홍콩은 당연히 플랫폼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중국 본토에도 또한 도달할 수 있고 또 다른 시장에도 역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입니다. 저희도 홍콩에서 해당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은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픈마인드라든가 또 고무적인 어떤 또 혁신적이면서 또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홍콩은 정말 좋은 플랫폼입니다. 홍콩이 어떤 실용적인 어떤 더 많은 기회를 저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의적 부분에서 그렇고요. 갤러리나 옥션하우스나 이런 여러 가지 또한 인프라가 잘 있고요.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콩은 쉽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또한 운영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우호적인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콩의 많은 서비스나 또는 인프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실리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본토라든가 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 홍콩에서 홍콩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홍콩의 관심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콩이란 것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이란 것은 동서가 만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홍콩에서는 중국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서구 시장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는 최근에 굉장히 중국의 어떤 문화의 수출을 많이 또한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외부 세계가 중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를 좀 많이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홍콩이 굉장히 큰 장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중국의 문화나 또 중국의 창의성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금을 모금하기도 좋은 곳이고요. 또 자금 형성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는 많은 그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자금을 셋업하는 데 있어서의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상업적인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NFT 펀드라든가 또 창의성 펀드를 또한 세우는 데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지에 또한 창의성 산업,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연사가 말씀하신 것, 즉 홍콩이 다음 10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허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연사분들의 말씀에 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콩이라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활발한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업가 정신을 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아시아 그리고 국제 투자자들과의 연결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션과 또 지원 프로그램도 정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또한 에이전시들이 또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 기업들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香港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많이 목도해 왔습니다. 홍콩은 기업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장소이고요. 또 고객들과 또 투자자들을 모두 만날 수 있고 여러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그런 라운드마다 많은 기회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온라인 안에 질문을 저희가 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토론을 지금 재밌게 이어왔고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진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대부분의 관심 분야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클로징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분이 계시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보고서는 PDF로 또 제공이 될 예정이니 모든 참석한 보신 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PwC 그리고 홍콩 투자청에서 어떤 노력을 들여왔는지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업계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보다 더 식견 있는 의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또 식견뿐만 아니라 경험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또 발표를 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웨비나를 또 주최해 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로써 오늘 웨비나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